간단하게 30분 동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교수님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창훈 교수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갖고 왔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어저께 왔었어요. 날짜를 잘 못하게 됐습니다. 어저께가 금요일이라고 왔다가 오늘 다시 또 금요일이었는데 사실 제가 뭐 토론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는 않고 그냥 졸업식 참여하고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안 되고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되게 뻘쭘한데 그래도 기왕에 모이셨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시와 관련한 사회 환경, 경제 분야와 관련한 이야기들, 과제들, 의제들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들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생각을 보시자. 제가 시간 발전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SD 17개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5개 피축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3개 기둥도 우리가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러한 17개 목표를 어디서 수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온 내용들은 여러 가지 도시와 관련한 기능들을 한번 공유하고 우리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보기 위해서 배경자료로 금방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도시 규모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UN 차원에서는 매년 VE단이라는 걸 합니다. 자발적 지역보호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SDG를 얼마만큼 수행했는지, 그 SDG가 얼마만큼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엔이라는 기구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유엔 총회가 주로 9월 말에 있어요. 9월 24, 25, 26, 요 주간에 걸쳐서 유엔 총회를 하는데, 유엔 총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갑자기 총회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그 전에 헬프라고 제가 첫날 강의를 했을 거예요. 고위급 정치회담이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는 고위급 정치회담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총리나 대통령이 모이는 수상이 모이는 고위급 정치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관급 정치회담이 있어요. 근데 장관급 이제 총리들이 모이는 대통령이 모이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1년 동안에 이제 SDG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안건은 누가 오냐면 고위급 장관회담에서 안건을 올리고 그게 9월달에 총회에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 헬프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급 정치회담 때 자발적 국가보고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발적 국가보고만이 아니라 뭐한다? 자발적 지역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VL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SDG 활동을 보고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만큼 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몇 개나 될까요? 현재 몇 개나 되신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240여 개인데 지금 이제 기본 전략이라고 합니다. SDG 기본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지금 현재 SDG 기본 전략이 수립되고 있을 만큼 신호가는 발전과 관련한 추진력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세계 도시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왜 나는 도시가 SDG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기술을 했는데요. 어차피 SDG는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3개 기둥, 5개
그게 목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은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의 위기들, 도시 위기들,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금 SDG와 ESG를 고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 국가, 지구의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삶의 질이 있고 환경, 협력의 질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지금 SDG와 ESG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념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하지만 이제 단어도 어렵고 최근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세 개라고 있죠. 하나는 SDG, ESG,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플러스 리질리언스라는 말도 있어요. 회복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완성되기 전에는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지속 가능 발전이 이제 처음에는 의제로 시작했어요. 아젠다로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액션으로 가는 거예요. 로컬 아젠다 이렇게 갔다가 로컬 액션으로 갔다가 지금 본 것처럼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피켓도 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 발전이 주류화되고 현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책적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녹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고 이게 국가 전략이나 도시 전략에 녹여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다라고 얘기했고 이클레이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체 120여 개 국가 2,50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을 녹여들어서 하는 10대 의제는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이죠. 지속 가능한 도시, 저탄 도시, 생물 다양성 도시 등등에서 10대 의제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평택에서 혹은 광주에서 혹은 LA에서 아니면 베이징이나 난징에서 도쿄에서 하려고 하는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고 이게 SDG 대표 목표 11번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2013년도에 전국 지구가루 발전 협의회를 저하고 오승일 교수하고 윤종 후배님이 다니면서 지속 가능한 그 지역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봤어요. 왜냐면 이클레이 아까 10대 의제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나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늘 연구자, 학자들만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래로 올라오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기념들을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연구자가 만든 게 아니라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들이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위원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5대 목표로 정리된 게 이게 과학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의견들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퍼실리테이션을 할 건데 이 과정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녹색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자치 공동체를 만들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자, 생명 공동체를 만들자, 이웃 간의 정의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목표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속적 위원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정당성을, 시민성을 획득했어요. 왜냐하면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 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은 지역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에서 지역성. 두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SDG는 뭐라고 했죠? 지속 가능 발전은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는 국제적이고 보편적 규범이 지역 속에 녹아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걸 하는 거고 관계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하는 과정에서 수행된다는 차원에서 관계성이라는
것들이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8대 의제, 지금 17개 목표가 있지만 당시에 도입했던 8대 의제는 경제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녹색 경제, 순환 경제, 이웃 관계, 형평성, 건강, 그리고 기후 위기,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역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오늘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런 8개 의제가 도출되었다. 물론 이것을 전국적으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넘어서서 포용적인 도시로 가자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이건 사실 뭐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계획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더 불평등이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사회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지속 가능 발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점점 생활비 격차라든지 불평등이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첫날 이제 강의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WEF 얘기했었어요. 세계경제 포럼에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하고 올해 처음으로 뭘 얘기냐면 생활비 위기를 거론을 했었어요. 매일 기후 위기, 생물종 다양성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가 그만큼 경제로 상당히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위기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어두운 분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인구 소멸 문제, 지자체 소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격차와 불공평을 좀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포용도시 개념이 헤비타트에서 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선생님들이 논의하시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환경의 문제가 결국은 저런 내용이에요. 공공재 서비스에 대한 공평하고 균형적인 접근, 평등한 건 아니고 저 잘못 번역됐고요. 공평하고 균형적인 접근,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는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그리고 공정한 참여 문제, 그 중요한 건 도시에 있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환경 문제,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이따가 이제 논의하실 때 아마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 체계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아까 리질리언스, 회복력이 있겠죠. 그게 재난 문제와 상당히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라든지 인재에 대한 대응부터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회복 탄력성, 다시 말씀드리면 리질리언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변화가 최소화하는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문제들도 포용도시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논의할 때 빼먹을 수가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 부분들을 SDG는 사실은 2015년도 9월달에 합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사회, 경제, 환경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문화까지도 제한이 됐었어요. 근데 이 문화적인 측면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SDG의 한계점으로서 문화에 대한 영역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분이라 그래서 문화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의제로서 문화의 문제를 사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환경에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또 경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콘텍스트에서 저기 우리 박근혜님이 오셨지만 에세나라는 이제 활동들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과 기업의 만남, 기업이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예술 단체들, 시민의 예술을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도시 의제에 담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볼게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10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모든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의 문화를 통합하기. 이게 SDG 도시 의제 안에 통합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정책법 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문화로의 공공한 접근과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늘리는 것, 이게 지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 예술 및 창조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가 얼마인가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기 있고요.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평택이든 수원이든 화성이든 간에 지자체 예산 속에 혹은 공공기관 예산 속에 최소한 1% 이상의 문화활동 관련한 투자가 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평택도 지금 제가 제 고향이긴 하지만 여러 유형의 문화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까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플랜들을 수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등등등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것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한번 이따가 논의하실 때 참고해서 의견들을 모아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클레이가 얘기했던 이클레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클레이가 지향하는 바들 첫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는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도시가 지속가능 발전 SDG를 자기의 정책에 녹여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SDG는 4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알아야 연장을 해먹는 거죠. 알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아는 만큼 또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인지도를 높이는 것. 두 번째, 인지도가 높아지면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다만 인지도 차원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인식도를 높이는 겁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죠. 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일본을 3번 갔다 왔어요. 공무원들하고 지도교 회원들 모시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은 매번 국가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인지도 조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매년 이제 얼마만큼 인지도를 갖고 있는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인식도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80%입니다. 오카야마 같은 ESD 지속가능 발전 선도도시는 인지도가 얼마냐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SDG, 어디 가거나 ESD. 그래서 도시에 이렇게 마스크도 ESD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매년 그 도시는 1년에 한 번씩 오카야마상이라고 해서 ESD, SDG를 잘하는 도시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상을 주기도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이 클레이가 하는 지향성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5대 도시 비전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 아까 제가 환경사회 경제를 나눠줬네요. 그죠? 저 5대 비전이 환경사회 경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저탄소, 두 번째 자원순환, 세 번째 자연기반, 그 다음에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이 5가지 비전들을 기각하시면서 한번 지역의 의지를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5대 비전이 SDG 각각의 목표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죠. 그걸 참조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환경에 들어가는지 사회에 들어가는지 혹은 경제에 들어가는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SDG 17개 목표를 한번 쭉 고민해 보시면 각각의 독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독립되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지만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17개 중 뭘까요? SDG 11번 목표입니다. 다른 목표는 다른 목표에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걸 통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11번 목표만 다 연결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
정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 이따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좀 돼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지속가능한 도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올해 평택에 강의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난 사람들 많았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차이에 대한 인정이 없는 그런 교육과정은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회가 계속 긴장, 갈등,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문학적 접근이나 기본적인 그 동료 시민 의식, 동료의 공감 의식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 들어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식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요 그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시영 선생님으로 어떤 경우에는 장일순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가 사고하려는 것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아니라 뒤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림. 뭐랄까 쉽게는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위에 있죠. 누가 제일 위에 있죠? 남성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하리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과 모든 생명들이 같이 연계되고 어울리는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고요. 최정 선생님이 제일 많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 천지만물 만비시천주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마음들이 지속가능한 것을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해 왔는데, 그 오른쪽 부분들은 주역이나 책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버넌스를 하게 되면 나로부터의 욕심이 필요하고, 상대에 대한 비난,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는 것, 힘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전공하고 나로 스스로부터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제 제 얘기가 마무리쯤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거버넌스입니다. 이 부분들은 염두에 두면서 생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입니다. 국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협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 간에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국거버넌스, 나쁜 거버넌스 나눠집니다. 근데 이 8가지가 좋은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참여, 합의, 진앙,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제공료가 있는 거죠. 공평성, 사회적 포용성가 되는 것이고, 반응성이라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 이제 반응성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 하면 생태학적 불가능성에 대응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유엔이 얘기하는 혹은 SDG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은 사회적인 합의 역량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들, 상황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나를 내놓지 않아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투명성, 책임성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좋은 거버넌스인데, 평택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수단, 목적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목적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거버넌스는 수단과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 시티즌십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만 주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기만 똑똑하고 잘났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시민사회론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민성입니다. 그래서 시민은 의무 이런 것들도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 사회적인 어떤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디가 얘기했던 실제 사회 하위 아니라 사회 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민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고 기업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고 시민사회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늘 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내에도 정부의 입장이 들어와 있고 기업의 논리가 작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용적이고 합력적인 시민성, 책임을 다하는 시민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됨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 공동선의 인식, 외식의 공유, 공동체 성원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발전 목표를 어떻게 도시에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시간 발전 대학에서는 졸업하고도 이걸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법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여기다가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와 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표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지역에서 SDG를 어떻게 주류화, 품지화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물론 제 논의가 아니라 일본의 논의도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5개 단계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5개 단계에서 또 5개씩의 영역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를 단계별로 잘 수행을 할 경우에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5가지는 뭐냐면 5개 단계에 5가지 항목들은요 점수입니다. 저희 다 1점씩이에요. 합쳐가지고 일본 애들은 미래 도시를 선정합니다. 1년에 30개 도시를 미래 도시로 선정하고 10개 도시를 모델 사업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 그 도시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들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선택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점수를 매기는 점수의 표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각각 경제, 환경, 사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시죠. 왜냐면 지금 인원이 많으면 사회, 경제, 환경으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너무 이제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2테이블 정도 만들어가지고 자유롭게 사회다, 경제다, 환경이다 나누지 말고 전체 테이블에서 평택시 사회, 경제, 환경 혹은 문화까지 포함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이든 3가지 영역이든 간에 완벽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바라는, 선생님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과제,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오늘 뭐 시간이 되면 원래는 이게 우선순위까지 뽑는 거거든요. 1분부터 10분까지 다 뽑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 것들 교육에 나눠서 한 사회적인 측면들 5가지, 경제적인 측면들 5가지, 이제 환경적이거나 문화적인 측면들 5가지 정도 해가지고 쭉 나열하고 붙이고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한 분이 그 정도 이렇게 설명을 테이블별로 설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를 한번 옮겨보시죠. 옮겨보시고 조금 저희 협의회 경제 분야
주최 측에서는 사회경제 환경으로 3개 세팅해달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먼저 하시죠. 근데 반드시 이제 사회경제 환경만 얘기할 필요 없으시고요. 생각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논의를 진행하시는데 적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될 거예요. 적고 붙이는 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당 한 명이 적고 붙이시고 약간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나온 의견을 사회 분야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리스트를 1번이면 20개가 된다면 5개가 됐죠. 저기 안에 해주시고 그 나열된 것 중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선생님이 리스트를 해서 10개를 줄이시고 10개를 줄이시고 해서 5개를 줄여서 20개를 줄여주세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는 평균에 관심이 있다. 자, 말씀 나누시면서 지금 보신 여기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화면 보시면은 지금 시사가를 말씀 관련해서 주요한 목표, 세부 전략, 실효에 나와 있는데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경우는 지금 지표가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이제 국가 지표하고 광역 지표, 그다음에 주요 큰 도시 지표, 그다음에 작은 도시 지표가 통일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표까지 보지 마시고요. 세부 목표까지 목표나 세부 목표를 보시면서 환경사회 경제 관련한 의제 한번 도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사회 부분들 쭉 눈에 보시고 환경부시라고 보시죠. 주로 이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보시면 여기 세부 목표 부분들 경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대중교통과 도시교통 하는데 부산공이나 활성화 이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밑에 있는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경제 보시면 보이시죠. 장애 영역별 정책 평등하기 시사 약간 많이 어렵죠. 이렇게 되면 목표가 안 돼요. 목표는 원래 아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내려가시죠. 자, 자원 재활용 및 생활 쓰레기 감축 이것도 세부 목표로 되어 있고요. 환경 관련해서 도시공원 녹지 조성 확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관련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공개해 주시고 30분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한 5분 정도 잠깐 섰다가 30분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한번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몇 번 주시고요. 그거 친구들과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 논의 진행해 주세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스쿼드를 붙였으니까 와보셔서 한 팀씩 오늘 논의했던 내용을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서 우리 사회 파트부터 한번 나오셔서 누가 대표를 어떤 분이 말씀을 주실지 나오셔야죠. 말해보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저희는 사회 분야고요. 사회 분야는 저희가 배운 바로는 그 17개의 목표 중에 1번에서 6번까지가 사회 관련된 문화, 사회 관련된 문제 그 목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테마는 그 평택시가 가진 특수성을 이쪽 동쪽에 있는 비전동이나 지금 고덕 쪽이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서평택 쪽이 그 농업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도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의 그 불평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그 6가지의 목표에 관해서 하나씩 얘기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빈곤 퇴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쪽에서 정확히 다루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가구당 수익이라든지 경제 활동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전동이나 지금 어려움이 되겠죠. 그런 쪽에 비해서 서평택 쪽에 농업 쪽에 계신 분들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열악함은 반드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그 주제가 사회이다 보니까는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교통시설이나 인프라적인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해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봤고요. 두 번째 목표, 먹거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로컬 푸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시 인구가 조만간에 80만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고려할 때 지금 서평택 쪽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농산물들도 충분히 평택시 자체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컬 푸드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로컬 푸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로컬 푸드에 대한 무슨 말씀이었지만 인식이라든지 인지도를 평택 시민 자체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런 질에 맞는 그런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이런 먹거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저희가 포함을 하던 도시와 농촌의 이 융합되는 그런 부분을 또 실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SDG 목표 중에 목표인 웰빙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대학교 병원이 평택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고독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브레인시티 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려서 저의 반응, 서평택에 가는 제 반응 그러면은 저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 병원 시설이 서평택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앙에 들어오는 지리적으로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웰빙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양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추세가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목고라든지 이런 특수학 목적의 고등교육 기관을 평택에서 유치를 한다면 또 지금 지리적으로도 사실 서평택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평택 고등학교에 이쪽으로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 교육기관의 분포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생에 관한 부분은 거기까지 얘기를 못하고 대신 저희가 많이 얘기를 문화 시설,
평택에 대해서 문화적 환경을 증진시키고 너무 무엇이 있을까,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뭐 그걸 알았지만 평택이 전국에서 출생률이 제일 높다고 1.7%로 제일 높다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출생률과 또는 젊은 층이 유입되는 것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교육적인 부분, 이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젊은 세대니까 아직까지는 뭐 초등학교 수준이겠지만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그 양질의 교육을 만든다면 아마 더 이런 젊은 세대의 유입이나 아니면 더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문화시설, 저도 말씀드리기로는 평택 내에도 우리는 예술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평택에 천안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수준의 그런 문화시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또 이런 게 저의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서쪽 평택 쪽에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도시화된 부분과 아직 농업화된 부분에 균형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훨씬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민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졸업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 영역은 1번부터 6번까지 목표인데, 지금 나와 같은 건 아마 이제 크게는 4가지 정도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빈곤 관련한 부분은 단순한 빈곤을 넘어서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에 강조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평택, 남평택, 북평택 간에 이제 일정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을 공유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아마도 우리 회장님이 얘기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골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얼굴 있는 먹을거리라고 하잖아요. 관계가 있는 먹을거리고 환경과 사회적인 관계성을 재구성하고 지역 경제를 재정립하는 이런 골프들의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보건복지 웰빙과 관련해서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양질의 의료기관을 평택에 유치하는 것. 다만 이게 이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 지속적으로 이 미래 세대들의 유입과도 관련되어 있고 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의 문제라든지 문화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 영역에서의 발표는 아마도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 그런 제안점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김기정 선생님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현이고요. 저희는 환경 카페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회 파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환경이라고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대안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굳이 어떤 자연 환경이나 생태 환경을 떠나서 사람이 살면서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어떤 환경도 환경으로 보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의제를 도출을 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 올여름에 진짜 심하게 힘들었었던 모든 문제, 폭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 그리고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온의 폭염의 원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어떤 생활 패턴,
배기가스 문제, 그리고 프레온가스 문제, 뭐 에어컨 사용 이런 부분들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정말 중요한 문제를 띄웠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게 저희들이 이제 도심의 청계천처럼 물길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 평택 시내에. 그 물길은 어떤 도시 보호나 열섬 현상을 막아줄 뿐더러 또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주변에 있는 안성천이라든지 진이천, 통곡천 물론 이런 곳 잘 개발을 하고 있지만 도심을 흐르는 물길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 겸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 횡단보도 같은데 그늘막 같은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순하지만은 실제로 그 그늘에 서 있으면 많은 어떤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이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늘막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폭염에 열사병에 이런 보온질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거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그 숲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설립을 하고 그 도시 계획을 하면 일정 녹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녹지를 조성하는 게 어떤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숲이 돼야 된다. 그에 대한 어떤 수종이라든지 수목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관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에 있는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폭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개발돼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또 우리 도시숲을 조성할 때 그 수종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입을 하는데 그 수종을 좀 더 다양성 있게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쪽 사계절의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꽃을 이렇게 고려를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생물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지속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결론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평택에 있는 안성천 그리고 통곡천, 진이천이 있는데 사실 이 하천의 상류에는 용인도 있고 오산도 있고 안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 산업단지에서 전력 경합으로 많이 쓰는 게 용수거든요. 특히 마도지에서는 그 용수를 쓰면 세전을 하고 나서 그 물이 물론 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겠지만 그 물이 이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유해물질은 지금 그쪽으로 많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배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천의 수온이 올라갑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그 하천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수생태계의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건데 그 생긴 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 평택에 있는 하천에 대한 어떤 수질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자료화하고 그거를 축적을 해서 어떤 시민과학자의 역할을 해야 나중에 공간이 들어섰을 때 그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교의 환경 관련 교육 사실 좀 미비한 걸로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물론 뭐 담당이 있긴 있지만 어떤 컨텐츠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실하긴 하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꿔주기 위한 제1선에 있는 학교에서도 어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학생들도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한 거를 떠나서 인식을 해서 그 인식이 행동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환경파트 내링들로 도시계획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녹지나 생태 그리고 핵심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머스트 조건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게 아니다 해서 생태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다시 리서치를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보다 돈이 2배 이상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낭비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컨셉을 도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좀 더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이제 환경 파트에서 다양한 의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핵심을 좀 줄여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요. 네,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저희 우리 활동 중에 하나가요. 올여름 폭염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셨나요? 힘들었어요. 좋은 어떤 노하우나 스킬 있으십니까? 맞서서 싸웠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 열이요, 고온 폭염의 열만 아니라 이 같이 사는 구성원들끼리의 의견 차이. 더운데 더 열받게 해서 더운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재밌고 아주 알찬 내용들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숫자를 볼 때 확실히 그 양질의 수강생들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격차 문제, 지역간 격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환경 부분들은 자연 환경,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속가능 관점은 생태주의가 아니거든요. 인간 중심적 접근 그런 관점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의의 과정들은 사실은 가장 실적인 내용들은 기후위기였습니다. 폭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13번 목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도심에서의 이제 그늘막 같은 거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수상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하천 모니터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시내 도심 물길을 조성하는 문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번 목표죠. 유상생태계 보호와 관련해가지고는 도시 속을 조성하는, 우리 시장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 원칙 누가 말씀하셨죠? 예, 역시 자 수정도 조금 다양하게 우리가 도시 속을 구성할 때 수정도 좀 고민해 보자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이제 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버넌스 아니냐. 근데 이 거버넌스가 두 가지 영역에서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근에 도시가 있어요. 농인도 있고 안성도 있고 오산도 있죠. 하천도 만나고 사실은 대기도 만나는 거야. 이런 도시 간의 운영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시 전략으로서 SDG를 잘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또 환경적 영향 평가가 들어가는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공무원들에게 꼭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는 만큼 실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찾아가는 SDG 도시라는 환경도시를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와 협의하면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김민현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테이블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경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시나요? 네,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경제 파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시에 로컬푸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홍보나 또 접근성이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주부들이나 또 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로컬푸드 음식, 로컬푸드를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된다면 걷기 대회나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양한 그 물건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로컬푸드를 가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마트와 차별점이 별로 없는 거라는 게 또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평택시만의 고유한 그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배치를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요새 그 유튜브 쇼츠나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청에서 재미있는 쇼츠나 그런 것들을 그 평택이나 그런 유튜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린다면 재미있게 접근해서 평택시에 이런 로컬푸드가 재미있는 데가 있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자리도 또 양질의 일자리, 뭐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또 시니어들,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또 대기업도 오시면 좋지만 강소기업, 작지만 단단한 기업들이 많이 오시면 평택시의 그 산업단지도 살아나고 또 산업 기반도 튼튼해지고 또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택시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강소기업이 많이 있다면 뭐 일자리 박람회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데 취직할 수 있으니까 더 평택시를 경제를 살리는데 튼튼한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원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파트나 그런 이런 도시 쪽에는 자원 재활용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골에는 아직도 태우거나 해서 불이 나거나 또 그런 그런 경우 소방서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쉽게 재밌게 또 어르신들도 잘 구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뭐 색깔별로 이렇게 그 바구니를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방을 재활용 가방을 또 그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재활작을 해서 나눠준다던가 하면 또 그 수거하는 것도 자원봉사나 아니면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수거하는 일도 뭔가 포인트를 주면서 이 포인트로 그 로컬푸드에 가서 뭔가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연계가 된다면 더 재미있게 또 즐겁게 아이들도 또 학교에서도 재활용 그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한다면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사이클링도 마찬가지인데 그 알뜰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대규모로 평택 지역 또 서구 지역에서 크게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동별로 또 뭐 분야별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이런 그 알뜰시장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알뜰시장은 뭐가 재밌더라 또 이 알뜰시장 안에가 뭐가 있더라 하면서 더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더 동이나 또 지역 그 비전도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이나 또 남부나 또 북부 그 모두가 같이 교류를 한다면 또 평택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번째로 교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풍탄이나 여기 평택 안중 간 길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시간 소요가 많이 돼서 시간도
도로도 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체계를 바꾼다거나 또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경제도 손실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중장년, 노년층, 또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댄스나 요리 그런 프로그램들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제가 들어본 거는 댄스, 뭐 우쿨렐레, 뭐 그런 언어,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언어 쪽, 뭐 외국어 그런 쪽이 많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주고 우쿨렐레를 배우고 댄스를 배우지만 그 시간에 자기가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거기서 배운다면 한두 시간이라도 모임력이 점점 더 자기 재산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재취업할 수 있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력자들이 은퇴를 했을 경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얻어서 다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주민센터로 활성화가 되고 그 어르신들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서로서로 윈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신 분 선생님들 정말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경제 파트는 사실은 이 어려운 경제를 일상의 삶과 생활과 연계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그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 공동체, 녹색 공동체, 자립자치 공동체 이런 내용들이 다 연관가 있는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발표했어요. 일단 박정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번호별로 얘기하면 8번 목표 굉장히 장갑이었어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인데 이 부분들 관련해서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택이 대기업도 잘하지만 중소기업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ESG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ESG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가 교육과 재취업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도 안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장년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결국 몫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은 1번부터 15번까지 아무것도 실천해낼 수 없다는 거, 이 점 가져가신 것 같고요. 또 하나 12번 목표와 관련해서, 12번 목표와 관련해서 로컬푸드 이야기 하셨던 것 같고, 12번 목표와 관련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목표 조금 더 얘기하면 교통체계보다 좀 사무국에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평택에 차 끌고 오는 게 싫어요. 여기서 송탄하고 평택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번역별로 되게 일정한 간격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데 교통 문제에 사실 영향을 끼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순환 체계들을 좀 혁신하는 거, 시간도 아끼고 또 오랫동안 공매전을 많이 하는 뭐가 기울이기, 시간도 많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말씀하는 그리고 잘 정리해가지고 한국에서 정리해서 시에 전달하고 의원님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죠. 일단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들어가고 우리 회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가 인사를 얘기하려면 저희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그냥 공허와 메아리를 끝나지 않고 한 가지라도
사회 영역에 이번에 국기 졸업생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내린 내용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게 프로페시에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한 2가지가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인사말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지금 요격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고 있고 아까 잠깐 이렇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평가 체계를 만들고 추진 체계를 좀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도교 위원들과 함께 정말 평택시가 한 5, 60까지 만들어놓은 지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매년 평가에다가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은 6개월간, 3개월간 쭉 이어져야 되는 과정들이 절대로 그냥 빈수레가 되거나 그냥 공황병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속적으로 열심히 함께 할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따라 또 졸업식에 오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국기 졸업 동문들이잖아요. 그 대표되는 분들이 선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우리 지도교하고 계속 교류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훈 교수님.